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뒤통수가 뻐근하다는 말을 자주 하고요. 담에 걸렸다는 표현도 합니다. 근육통을 느끼는 건데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도 누르면 아픈 통증 유발점도 있어서 주변에 저린 증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근근막 통증 증후군, 근막 통증 증후군, 근막 동통 증후군, 이름도 다양한데요. 불리는 이름에 질환의 원인이 담겨 있는 걸까요? 오늘은 비교적 흔한 증상 중 하나인 근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물레방아의 순위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근막, 이 근육과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라는 의미일까요? 근근막 통증 증후군, 근막 통증 증후군으로도 불립니다. 근육의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야 근막 통증에 대한 이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희대 한방병원 침구과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근근막 통증 증후군, 근막 통증 증후군, 또 근막 동통 증후군, 이게 이름은 조금씩 달라도 같은 의미라면서요. 그렇죠. 이제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근근막, 이래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근육과 근막 통증이 생기는 경우, 통증을 동통이라고도 번역도 하니까요.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근육 또는 이제 근육을 싸고 있는 막에 어떤 통증 유발점이 발생해서 그 부위에 이제 통증도 있고, 그거와 조금 떨어진 부위에 통증도 있고, 또 운동이 어느 정도 좀 제한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를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예. 사실 이런 근막 통증 증후군은 우리가 이제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분 중에 한 70%가 바로 이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통계로 보면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한 60-7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예. 이거는 호르몬에 의해서 생리적인 어떤 차이나, 아무래도 여성은 육아나 가사노동이 반복적인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긴장 상태가 더 심할 수 있다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죠. 네, 근육이 어떤 상태일 때 이런 통증이 이어질 수 있는 건지, 그 이유도 없이 통증을 느끼는 분들에게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면서요. 네, 이제 근육 통증이라면 근성 통증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근육이 긴장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근육이 막 경련처럼 나타나는 경우, 또 근육이 어떤 기능이 좀 떨어지는 상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근막 통증 증후군,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인 근막 통증 증후군은 흔히 이제 담이 결렸다, 근육이 뭉쳤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아마 걸리는 매우 흔히 나타나는 그런 질환인데, 주로 이제 근육이 뻣뻣하고 긴장된 상태에서 주로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춥거나 습한 날씨, 또는 필요할 때 되면은 근육의 영양분이나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근막 통증 증후군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근육이나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막인 근막에 통증 유발점이 생겨서 통증을 나타나는 질환이다 보니까 어깨뿐만 아니라 목을 비롯해서 견갑골이나 엉치, 허리 이런 데 자주 발생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통이라든지 오십견이라든지 어깨 통증이라든지 요통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표현되게 되죠. 네, 누구나 흔히 겪을 수 있고요. 본인이 이 증상을 겪으면서도 그게 근막 통증 증후군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육이 이제 긴장 상태가 되면 탄력성을 잃는다고 봐야 됩니까? 이제 근육에 보면 한 4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예. 첫 번째가 이제 자극을 주면은 거기에 대한 반응, 신경계를 통해서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운동 같은 거 하면 근섬유가 짧고 두꺼워지는데 이게 수축되는 상태거든요. 그럼 수축만 되지만 안 되고 그것이 펴지는 이완된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수축했다가 원래 길이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탄력성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건강한 건데, 만약에 이제 긴장 상태가 지속하게 되면 이제 근육이 수축된 것으로 있고 이완되지 않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수축된 상태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완이 쉽지 않으니까 탄력성을 잃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근육이 계속 수축된 상태로 있으면 통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군요. 장기간 근육이 이제 수축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류가 좀 덜 가잖아요. 예. 그러면 칼슘 농도에 이상이 생겨서 근육
이게 어떤 통증 유발점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게 우리가 철봉에 계속 매달리고 있는 상태를 보면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근육이 힘이 들어가고 수축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팔이 당연히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근육의 수축과 또 이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군요. 예. 그 근육이 부착된 근막이 자극을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제 근육이 과도하게 움직임으로 근육이 수축되고 통증 유발점이 생기고 또 근육이나 근막에 부착된 어떤 감각신경들이 자극을 너무 많이 받아서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근막 통증 증후군이 사실은 이게 통증의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이 돼요. 예를 들면 조직이 손상되면 그쪽에 미세 혈관이 수축되고 또 근육이 산소가 공급이 덜 되고 근수축이 되고 그러면 통증 유발 물질이 축적이 되다 보면 통증 유발점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신경근을 자극해서 통증이 발생되고 또 아프니까 움직이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또 통증 유발점이 또 늘어나고 이런 통증이 악순환이 계속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통증이 지속되긴 하는데 그럼 이 원인을 찾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아프게 되면은 뭐 통증의 양상이나 부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첫 번째는 뭐 디스크라든지 뭐 뼈가 부러졌다든지 인대가 어디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막 통증 증후군을 우선적으로 원인을 찾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근막 통증 증후군의 발생 원인을 보면 대부분 이제 근육이 갑작스럽게 힘이 가해지거나 또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면 이제 조직이 손상되고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직접적인 자극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아주 급격하게 근육이 움직이거나 뭐 외상을 당하거나 또는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인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피로가 생기거나 아니면 뭐 다리 길이의 차이가 생기거나 골반이 뭐 비틀어지거나 또 어깨가 이제 둥그러진 상태라든지 뭐 자세가 좋지 않은 상태 이렇게 생기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아무래도 뭐 간접적인 것은 다른 통증 유발점에 의해서 생기는 통증이라든지 뭐 내장에 생기는 어떤 통증, 관절의 움직임이 떨어져서 생기는 불편함이나 통증, 뭐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주로 어느 부위에서 어느 정도의 통증을 느끼게 됩니까? 근육이 움직이는 부위는 어디다가 생길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특히 우리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자세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인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외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고가 나서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미세 손상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로 이제 승모근이 있는 목 뒤쪽이라든지 뭐 허리라든지 엉덩이 쪽에 통증을 호소한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직업적으로 특정 근육을 많이 쓰는 경우에 뭐 그 근육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통증은 눌렀을 때 뭐 뻐근하다 이런 정도로 호소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조금만 눌러도 악 소리 내는 이런 분들도 아주 다양하거든요. 예. 이런 뭐 근막 통증 증후군의 그 통증은 일반 근육통하고는 조금 달리요. 조금 깊숙하게 또 욱신욱신하고 좀 뻐근하고 뭐 열감까지 느끼는 그런 특징도 있고요. 또 근육이 뭉치고 또 수축하고 또 이완하는 그런 힘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근육의 힘도 약해지게 되고 또 근육을 당겨서 강하게 수축할 때 통증이 더 심해지고 또 감정적으로도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잠을 설치는 이런 경향도 있게 되죠. 네, 주로 병원 찾는 분들은 통증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많이 하시나요? 뭐 그냥 뻐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을 뭐 이야기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예를 들면 이제 목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뭐 머리도 아프다, 뭐 귀에서 막 소리가 들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면 그 아픈 부위의 통증 유발점을 눌러보면 아주 심한 통증을 점프할 정도로 이렇게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요. 뭐 인상을 찌푸리는 분도 상당히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이런 경우 뭐 담이 결렸다, 근육이 뭉쳤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많고요. 또 아픈 부위를 누르면 뭐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아이고 제가 아픈 부위 어떻게 아셨냐고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육이 있는 곳이면 다 생길 수
있고 몸의 뭐 어느 부분에서나 다 이런 통증을 느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근육이 있는 부위는 다 통증이 생기네. 특히 이제 근골격계 근육 있는 경우에 움직임과 관련돼 있는 근육들한테 그렇겠죠. 이제 근육이라는 게 우리 몸의 한 40% 차지하거든요. 근데 근육은 매일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손상이 되고 그러면 이제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통증하면 신경이나 뼈나 뭐 인대나 이런 부분들만 여겼는데 또 근육에 의한 경우도 상당히 많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막 통증 증후군으로 알려진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제 평소에 뭐 자세가 안 좋거나 뭐 긴장된 상태라든지 뭐 장시간 같은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스트레스를 좀 심하게 받는 분들에게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는 한 번 생기면 또 반복해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근육을 너무 또 사용하지 않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사용해도 이런 경우가 생기고 또 우리 책상에 뭐 오래 앉아 있거나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런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사용하시는 분들 또 주무실 때 자세가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뭐 이런 통증이 많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주로 이제 아픈 곳이 목, 어깨, 등, 허리 이런 곳이잖아요. 네. 예, 또 질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할 텐데 근막 통증 증후군일 때는 검사를 해도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까? 근막 통증 증후는 이제 어느 부위에다 생긴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목이나 어깨, 허리, 엉덩이 다 나타나죠. 그래서 뭐 머리가 아프다, 목, 어깨 아프다, 요통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근막 통증 증후군은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진단할 검사나 또 영상의학적인 검사가 없어요. 또 신경의학적인 어떤 이상도 나타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국소적인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고 눌렀을 때 아픈 뭐 통증 유발점이 나타나고 관련통이 있고 또 신경학적인 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이런 경우에 이제 임상적으로 근막통증 증후군이라고 진단하거든요. 이렇게 진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면 아무런 이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쉬면 낫는다 하고 이제 생각하고 소홀하게 지나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때로는 이제 꾀병이다 이렇게 오해받기도 해요. 검사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죠. 아픈 환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아파 죽겠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하니까 좀 답답할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근육까지 이런 통증 유발이 퍼져서 통증 범위가 또 넓어지고 또 만성화되고 그러다 보면 심리적으로 내가 아픈데 다른 사람들은 아픈 걸 꾀병으로 생각하니까 우울한 경향도 나타나고 그러다 보면 전신적인 통증이라든지 우울증까지 악화될 수가 있지요. 네, 검사에서 나오지 않고 그런데 계속 아프고 하다 보면 뭐 나이 탓인가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가 하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참고 또 방치하는 경우도 많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근막 통증 질환, 증후군이란 질환을 모르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요. 예. 그냥 집에서 통증 참고 지내시는 분도 많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나이 탓이다,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근막 통증 증후군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아픈 근육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자세가 흐트러져요. 그러면 다른 근육까지 이제 힘이 없고 통증이 악화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또 이제 주로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가 머리 뒤쪽이라든지 뒷목이라든지 그러면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서 목 디스크 같은 신경학적인 변화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막 통증 증후군은 뭐 아무래도 예방이 최선인 만큼에 앉아 있는 자세가 오래된 이런 사무직에 있는 분들이나 학생이라든지 뭐 운전직에 있는 분이라든지 뭐 선생님이라든지 또 뭐 악기를 다루시는 분이라든지 장시간 뭐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검사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데 통증은 있고 하면 주변에서 자세를 좀 바꿔봐라 아니면 또 운동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요. 실제 운동을 하게 되면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까? 운동은
운동은 아무래도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제 어떤 운동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또 너무 강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운동으로 인해서 더 피로감이 생기고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은 주로 이제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한 운동은 초기에는 근육이 뭉친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스트레칭 위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근육이 긴장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해주는 게 좋고, 나중에 되면 이제 중심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어느 정도 통증이 가라앉은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게 좋죠. 네, 그러니까 운동 때문에 이런 근막 통증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예, 네, 그런 부분 그렇죠. 감안해서 스트레칭 좀 가벼운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육통이 오래가면 이제 일상의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한의학에서는 그럼 이 근막 통증 증후군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한의학에서는 이제 근막 통증 증후군을 뭐 담이 걸렸다 얘기도 하지만 예. 비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비증이라는 건 막힐 비자를 쓰는 거거든요. 예. 어딘가 흐름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한의학에서 통증은 두 가지로 크게 보는데, 하나는 불통증통이라서 어딘가 막혀서 통증이 생긴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불량증통이라고 해서 충분하게 또 영양 공급이 되지 못해서 생기는 통증, 이렇게 두 가지를 보는데요.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이제 침 치료 같은 것들을 해보면 근육이 뭉친 데를 찔러보면 근육이 확 튀는 경우가 나타나요. 네. 움찔움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극을 받아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우리가 또 이렇게 급성적으로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부항 치료를 하잖아요. 뭐 피 뽑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부항 치료를 해보면 그 통증이 있는 부위가 유난히 다른 부위보다 좀 색깔이 검은색 같은 색을 띠거든요. 좀 짙은 색으로요. 이거 우리가 어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근육이 뭉친 것들을 반영하는 어떤 진단점도 되고 치료점도 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 한의학에서는 비증, 뭔가가 막혀 있다고 판단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뚫어주는 게 치료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육이 있는 모든 곳에 근막 통증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통증을 유발하는 곳이 어딘지에 따라서 어떤 2차적인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통증이 있으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 몸을 잘 쓰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픈 걸 보호하기 위해서 쓰질 않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움직여야 되니까 보상적으로 다른 근육을 좀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부위에도 이런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증 유발점이 목 주위 근육이라면 뭐 두통이라든지, 또 눈 부위의 통증 외에도 또 근막 통증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뭐 통증이 유발되기도 하는데요. 뭐 눈이 충혈되기도 하거나, 뭐 어지러움증이나 뭐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또 뭐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또 통증 유발점이 어깨 근육이라면 팔이나 손이 저리고 또 힘이 빠지는 이런 느낌도 들고요. 또 통증 유발점이 뭐 허리나 엉덩이라면 엉덩이와 다리가 저리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뭐 호흡이 불편하거나 뭐 설사하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뭐 생리통, 이런 증상이 유발되기도 하고요. 또 만성 통증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우울증이라든지 뭐 수면 장애, 이런 증상들이 같이 생기게 되죠. 네, 단순히 이제 근육 통증뿐만이 아니고 뭐 어지러울 수도 있고 눈이 충혈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2차적인 증상도 생길 수 있다는 거군요. 예. 이 통증을 유발하는 곳이 어딘지에 따라서 이런 연관통까지 생긴다면 진단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주로 확인하십니까? 근데 이제 검사만으로 이게 환자의 몸 상태를 보는 건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검사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뼈나 신경이나 인대나 이런 부분이니까, 그 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근육 같은 경우는 검사상으로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환자분들이 오면 먼저 눈으로 관찰을 하고요. 예. 어디가 불균형이 됐는지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손으로 이제 만져 보는 거예요. 어디가 압통점이 생기고 뭉쳐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환자분의 이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아픈지, 언제 더 심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분들로부터 이제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이런 근막 통증 증후군을 일으키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통증의 유발점을 눌러봤을 때 그 주위 자체가 뭐 긴장된 띠같이 이렇게 만져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딱딱하게 뭉쳐 있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근육이 뭉쳐 있기 때문에 담결렸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오래되다 보면 이제 좌우의 균형이 잘 맞지 않다 보면은 한쪽은 힘이 들어가는데 그 반대쪽은 또 힘이 떨어지다 보면 좌우의 차이가 나거든요. 높이에 이제 차이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쪽으로 여러 방면으로 얻는 정보들을 통해서 이렇게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을 먼저 보고 불균형 상태를 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죠. 네, 육안으로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직접 만져서 통증이 어디에 있는지 만져보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군요. 우리 몸에 통증을 느끼는 유발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대개 이제 우리 몸에는 한 뭐 600개 넘는 통증 유발점이 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뭐 통증 유발점은 약화된 근육이나 위축이 없지만 누르면 아픈 부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처럼 뭐 딱딱한 긴장된 띠 같은 게 만져지고요. 이런 통증 유발점을 영어로 이제 트리거 포인트라고 얘기해요. 네. 트리거라는 게 이제 방아쇠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관역에 맞잖아요. 이것처럼 근막 통증 증후군의 어떤 통증 유발점은 거기를 누르면 통증이 있고 거기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까지 통증이나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연관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통증 유발점은 해당 통증 유발점이 있는 부위하고 그 주변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멀리 떨어진 부위까지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목 뒤에 통증 유발점이 있는데도 이게 멀리 떨어진 곳까지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어깨나 허벅지나 또 나가서는 전신적인 어떤 근육의 통증까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증 유발점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근육이 단단해지는 섬유화가 되고 그러면 통증하고 관절의 움직임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 600개가 넘는 통증 유발점이 있고 근데 이 모두가 통증을 증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제 환자마다 증상을 호소하는 부분이 다르고 또 정도가 다르고 또 개수도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 통증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으로 본인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고요. 통증 외에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뭐 자율신경계 질환이라든지 내부 장기에 어떤 이상이 있던 이런 증상들도 같이 수반될 수는 있습니다. 네. 침 치료에서는 어떻습니까? 목이나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그 목에 침을 놓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발에도 놓고 그러던데요. 그렇지. 이제 침 치료는 이제 아픈 부위에 근육이 뭉쳐 있는 부위에 통증 유발점에다가 침을 놓기도 하고요. 예. 그 주변에 있는 경혈이라는 부위에다 놓기도 하고 또 멀리 그 부분이 통증이 생긴 부위에 경락의 기운이 가장 센 쪽에 뭐 다리나 발 쪽에다 이제 침을 이렇게 놓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목 뒤쪽으로 지나가는 경락이 뭐 태양경인데 이게 눈에서부터 목, 허리 이렇게 다리까지 연결된 경락이거든요. 그래서 목이 아픈 분들은 눈이 뻐근하고 머리가 아프고 허리 아픈 이런 경우가 많은데 목 뒤에 있는 부위에다 놓지만 또 이 부분의 경락이 방광경이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리 쪽에 그 부분이 가장 힘이 센 다섯 번째 발가락 쪽 있는 쪽에다가도 침을 놓게 되는 거죠. 네. 침 치료와 함께 뭐 찜질이라든가 물리 치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예. 통증 유발점이 또는 뭐 근육에 침을 맞고 난 뒤에는 대개 처음도 그렇지만 한 2, 3일 정도 이게 뻐근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혹시 침 잘못 맞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극에 대한 우리 몸이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쑥찜팩이라든지 찜질팩이라든지 해서 따뜻하게 해주면 근육이 더 이완되면서 이제 뻐근했던 그런 통증들이 더 빨리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뭉쳤던 근육은 또 다시 뭉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떤 자세나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근육에 대한 물리 치료를 같이 해준다면 통증 재발률을 낮출 수가 있지요. 네,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법도 몇 가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환자분마다 이제 통증이 있는 부위가 달라서 부위에 따른 스트레칭을 해주는
해주는 게 좋은데요. 네. 어떤 근육이든 정상적인 움직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목부터 뭐 해보면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도리도리 하는 이런 운동도 스트레칭이 되고요. 위아래로 끄덕이는 거. 또 이게 잘 안 되면 움직임을 뭐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승모근 스트레칭은 우리가 쉽게 의자에 앉아서 해볼 수가 있거든요. 한쪽 손은 의자 밑에 대고요. 반대쪽 손을 그 반대쪽 귀 쪽으로 갖다 대면서 옆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는 이러면 승모근이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좌우 번갈아 해주시고요. 손을 깍지 껴서 목 뒤에다 놓고 앞으로 숙이는 이런 스트레칭도 해주시면 좋은데 이런 경우는 샤워를 하시면서 특히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허리도 양말을 씻을 정도의 어떤 구부림 또는 뭐 뒤로 젖히기 운동 또 어깨도 머리 빗기, 매달리기 등의 움직임이 안 되면 이런 경우는 스트레칭이 필요한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스트레칭 방법은 요새 뭐 유튜브만 틀어봐도 어디든지 다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국민체조 같은 거 있죠. 예. 예전에도 그거 한번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섬유 근육통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근막 통증 증후군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두 질환이 거의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요. 통증이 민감하게 반응 원인은 뭐 거의 비슷한데 예. 이 섬유근육통은 근막 통증 증후군에 비해서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가 여러 군데예요. 전신적으로 발생하고요. 또 통증이 3개월 이상 오래 지속된 것이 좀 차이가 있고요. 또 이제 섬유근육통 같은 경우는 뭐 통증뿐만 아니라 뭐 피로감이라든지 뭐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예. 자, 근육의 탄력 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도움되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평소에 뭐 과한 운동이나 근육의 움직임이 있다면 그 다음에 근육을 풀어주는 게 상당히 좋고요. 예. 또 평소에 한 자세로 오래 있지 않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쉼도 갖고 스트레칭 해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이미 통증이 심하게 있으면 먼저 치료부터 받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스트레칭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어떤 치료나 또 자세나 스트레스나 업무 환경 이런 원인이 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심리적으로 안정도 취하고 좀 더 여유를 갖고 또 긍정적인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희대 한방병원 침구과의 김용석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인지의 두 개의 작은 별 들으시고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의 건강 책 정보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해 오신 책의 제목이 우리는 매일 죽음을 입는다. 예, 조금 무섭기도 하네요. 그렇죠. 예, 자, 어떤 내용인가요? 예, 상당히 의미심장한 제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 우리는 매일 죽음을 입는다. 봄이 왔는데 왜 이렇게 심각한 얘기해? 그러니까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봄이 오면 일단 겨울 옷을 좀 잘 챙겨서 뭐 세탁을 좀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봄옷을 꺼내 입어야 합니다. 일단 봄옷은 색깔만으로도 상당히 기분을 좋게 보통 화사한 만들죠. 옷을 많이 입으시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드라이클리닝 했던 옷들을 겨울 내에 이렇게 비닐에 쌓아놨잖아요. 예. 비닐을 싹 벗기고 이제 옷을 입으면 왠지 새 옷을 입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기분은 밝은 색이니까 좋고 일단 냄새가 나니까 새 옷 같은 기분인데 사실 이게 우리 건강에는 상당히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오호. 왜냐하면 예. 드라이클리닝을 할 때 옷을 열풍 건조하는 과정에서 화학 성분이 휘발돼서 옷에 그대로 남는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비닐 포장했던 걸 뜯어서 바로 입게 되면 우리 몸속에 화학 성분이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파킨슨병의 발병 위험성을 높인다. 라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메디컬 센터 신경과 연구팀에 따르면 드라이클리닝 관련 화학 물질에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이
파킨슨병에 걸릴 확률이 무려 5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예. 이 화학물질 이게 우리 뇌와 신체 조직에 침투해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생성하는 우리 뇌의 신경세포를 파괴한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파킨슨병의 발병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건데요. 게다가 우리가 이 드라이 클리닝을 하면 특유의 냄새가 나죠. 예. 이게 바로 세계 암 연구 기구에서 발암 물질로 분류한 포름알데히드 냄새입니다. 근데 여기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알레르기, 습진, 천식, 기관지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건강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예, 보통 드라이 클리징에서 이제 비닐에 씌워 놓은 상태에서 잘 보관했다가 또 봄을 맞아서 또 계절이 바뀔 때 새 옷 입는 느낌으로 많이 꺼내서 실제로 입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비닐을 좀 미리 벗겨놔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좀 내용을 더 보겠습니다. 이 책 쓰신 분 누구신가요? 예, 책의 저자인 올든 위커라는 분은 예. 저널리스트이면서 지속 가능한 패션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여러 다양한 연구와 강연 활동을 통해서 윤리적이고 독성이 없는 패션이라든가 또 뷰티, 생활용품에 대해서 연구하고 글을 쓰고 있는데요. 예. 지구에도 안전한 옷을 선택하는 방법,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웨브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에코컬트라고 하는 웨브사이트를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 네. 이번 책을 통해서 24시간 우리의 몸을 감싸고 있는 옷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고 있는 거죠. 가만 보면 우리 주변에 먹는 거에 되게 예민한 분들, 또 화장품이라든가 바르는 거에 되게 예민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뭐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고 천연 화장품, 세제 이런 거 신경들을 많이 써요. 원산지를 꼼꼼히 따집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라든가 뭐 라돈 침대 같은 뉴스를 접할 때면 우리 장바구니 속에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 화학 물질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정작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과연 화학 물질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입는 옷의 라벨을 보면 이 옷이 어떠한 성분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우선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입는 옷의 공통점은 대부분 원산지가 같다라는 겁니다. 중국산, 방글라데시산, 베트남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 그리고 옷의 성분이 면 50%, 폴리에스테르 30%, 나일론 20%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자는 이 라벨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왜죠?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러면 면 50, 폴리에스테르 30, 나일론 20%면 100%잖아요. 다른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하지만 여기에 화학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데 아. 이 성분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패션 제품은 가장 복잡하고 다층적인 화학적인 프로필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옷 한 벌에 때로는 50가지 이상의 화학 물질이 사용되고 있고 예. 그 가운데는 호르몬을 교란하고 암과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경고하니까 약간 무섭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런 화학 물질,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이 포함된 옷을 입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야, 그럼 각종 화학 물질의 위험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사실 아직까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화학 물질도 있다고 그럽니다. 예. 이게 미국에 사용되고 있는 게 4만 개에서 6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물질이 우리 옷에 들어가는지 라벨을 보면 이 성분조차 표시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게 소비자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옷을 만드는 제조업체나 판매하는 브랜드도 어떤 성분의 화학물질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화학회사가 이걸 일종의 영업 비밀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옷을 입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피해를 호소를 해도 제조사들이 쉽게 인정할 수 없는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요. 예. 유아복이 아기들에게 발진을 일으켰다고 수백 명의 부모가 신고를 했지만 미국의 유명 유아복 브랜드는 테스트 결과 제품에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일부 민감한 아기들의 문제다라고 일축해 버렸어요. 네. 그리고 유명 여성 속옷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성 속옷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가 워낙 미미한 수준이라서 건강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주장으로 피해 여성들의 소송에서 승리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런 동남아시아 옷을 만드는 공장들이 밀집되면서 그 깨끗했던 환경이 옷 공장으로 인해서 많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맞습니다. 봤었거든요. 예. 염료 같은 것들을 쓰면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강물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봤었는데 실제로 이런 연관된 사례들 어떤 것들이 보고되고 있습니까? 예, 2011년의 일입니다. 예. 미국의 알래스카 항공이 승무원 유니폼을 전체적으로 바꾼 뒤에 승무원 수백 명이 암 진단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2016년에는 아메리칸 항공 승무원들이 새 유니폼으로 교체한 뒤에 수개월 동안 이런저런 아픈 증상들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역시나 새 유니폼 때문이었습니다. 예. 미국의 항공승무원협회는 유니폼에 화학섬유 옷감 샘플을 조사해서 각종 화합물질 97개를 채취해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는 납, 비소, 코발트, 안티몬, 톨루엔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사용이 제한된 분산 염료라던가 예. 발암성 중금속인 크로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그래요. 이렇게 심각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유명한 다국적 기업은 화학으로 더 나은 삶을 이라고 하는 모토로 슬로건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화학이 우리의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 편리성을 가져다 줬습니다. 예. 그런데 저자는 거기에 지금 대가가 따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남성의 정자 수가 40년 동안 50% 이상 급감을 했고 2050년까지 남성의 51%가 불임을 겪게 될 것이다. 어허.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우리 몸의 자연적인 호르몬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화학물질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분비 결합 물질, 흔히 말하는 환경 호르몬입니다. 이런 물질이 아이를 가지려는 커플이라든가 부부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소녀들은 점점 더 일찍 생리를 시작하고 있고 또 유방암, 자궁 내막증 같은 여성 질환이 점점 흔해지고 있고 예. 수많은 사람이 면역계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을 겪고 있는데 이런 원인들로 화학물질이 지목되고 있다는 지목되고 겁니다. 있고, 예, 이런 호르몬 문제 사실 이제 수년 전부터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고가 됐었거든요. 예, 뭐 남성이 또 여성화된다든가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었죠. 자, 우리가 입는 옷과 건강의 상관관계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봄이 왔으니까 밝은색 옷을 입어야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분홍색, 노란색 이런 옷 같은 경우 더욱더 세탁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알록달록 밝은 옷들은 염료가 입혀져 있기 때문에 세탁하지 않으면 염료 성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그리고 염료 역할을 하고 신축성 방수 효과도 있어서 요즘 반짝이는 옷이라던가 운동복 그리고 등산에 쓰이는 아조아날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네. 이거 역시 상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피부에 닿으면 가려움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옷을 입고 운동을 하고 옷을 입고 이걸 빨지 않은 채 그냥 다시 입으면 이 땀을 흘릴 때 아조아날린이 피부에 닿아서 우리 몸속으로 직접 스며들 가능성도 있다고 그럽니다. 가려운 증상, 피부가 붓거나 건조해질 수 있는 상황도 나타나는데요. 청바지 같은 경우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답니다. 예. 청바지의 탈색 과정에 쓰이는 차염소산소다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수포나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게 심지어 우리 눈에 닿으면 각막 손상까지 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옷을 입을 수 없는 정도라서 매일 집에서 발가벗고 있습니다. 예. 증상이 진짜 심한 사람들은 흰색이나 베이지색 옷만 입고 있어요. 색이 강한 옷에 염료가 너무 많이 들어갔을 테니까요. 라는 고백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예. 습진이 있는 한 고객은 옷에 2% 함유된 이 스판덱스 성분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예민한 분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네, 특히 이제 염색에 많은 화학 물질이 쓰이니까요. 아, 하얀색 옷만 입어야 되는가? 막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자, 이 뭐 옷을 입는 사람들도 걱정이지만 옷을 만드는 분들은 더 심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패션 산업의 피해자는 소비자뿐만이 아닌 거죠. 예. 옷을 만드는 1차적인 생산자도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목화 재배에 쓰이는 살충제 때문에 인도와 미국 농부들이 암에 걸리고 있습니다. 섬유 공장이나 가죽 무드질 공장의 근로자들은 피부 질환과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일반 사람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후진국일수록 규제가 덜한 나라일수록 일반 노동자들의 피해는 더욱더 심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 섬유 공장의 염료 폐수가 아시아 전역에 강으로 흘러들고 있는데 심지어 그 해에 유행하는 색깔에 따라서 아시아 전역의 강의 색깔이 빨강이었다가 파랑이었다가 보라였다가 바뀌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례도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옷에 든 화학 물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옷장과 피부 그리고 우리가 쓰는 세탁기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섬유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 그 자체로 위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독성 성분을 방출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요즘 저도 사실 이러한 소재를 많이 입는데요. 네. 남성들 같은 경우 다림질이 필요 없는 링클 프리 소재를 많이들 요즘에 입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다림질이 필요 없는 이러한 옷감에 함유된 포름알데히드라든가 또는 염색된 셔츠에 든 염료 아민 성분이 의류 노동자들의 독성 물질 중독을 불러오고 지역사회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옷이 우리 옷에 머물러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호흡과 피부를 통해서 우리 인체에 조금씩 흡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의 제목 우리는 매일 죽음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저가 옷을 또 사서 잠깐 입고 또 멀쩡한 옷을 버리는 경우가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럴수록 또 이런 특히 동남아 국가들 옷을 많이 만드는 나라들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도 봤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 책에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자가 이 책을 쓰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게 거의 최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은 펼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저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이상이 아직 의학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현대 의학 기술의 한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저자는 다중화학물질 과민증으로 병원에 찾아갔을 때 실제로 의사가 그 증거라든가 구체적인 증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환자에게 엉뚱한 진단을 내린다. 예를 들어 우울증을 내리고 심리학자에게 돌려보내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현재 독성학의 기준만으로는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앞서 소개했던 유니폼 문제를 겪었던 승무원 같은 화학물질 피해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일이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이게 단체로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화학물질 민감증으로 진단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고 있는데 2006년에서 2016년 사이에 무려 300% 증가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저자는 화장품이나 어떤 우리가 먹는 식품의 성분을 꼼꼼히 살피듯이 우리의 옷이 어떠한 과정에서 어떻게 만들어져서 우리 손에 오는지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선 폴리로 시작하는 단어를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폴리염화 비닐, 폴리에스테르, 폴리아미드, 폴리우레탄 이건 다 폴리로 시작하죠. 예. 화학 성분이 가미됐다라는 겁니다.
나일론, 아크릴 이런 것 역시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책은 위험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지침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브랜드라던가 세계적인 울트라 패스트 패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빨리빨리 만들어서 싸게 물건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 예. 그리고 화학물질 사용을 공개하지 않는 브랜드를 일단 걸러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기능성 소재라던가 채도가 지나치게 높은 색깔의 옷을 피하는 것이 일단 아무런 검증이 되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옷도 이제 그냥 입을 게 아니라 환경 또 건강도 함께 생각해야겠습니다. 오늘 책 우리는 매일 죽음을 잊는다 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푸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박정수의 그대 품에서 잠들었으면 들으면서 모두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